이 창고들 전부를 푸시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생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전 재산. 기생의 신분에서 이를 악물고 올라와 포구의 여왕이라 불리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에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원래 종오품 판관의 딸 양반가의 교수였다는 사실이옵니다. 양반의 딸이 어쩌다 기생이 되었느냐고요? 기생이 어떻게 조선 서해안 최대의 거상이 되었느냐고요? 그리고 장원급제한 남자는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이 여인을 택했느냐고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야담을 들려드리고 있사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사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인천도호부. 박혜숙의 아버지 박종학은 종오품 인천도호부 판관이었습니다. 도호부사를 보좌하며 지역의 행정과 재판을 관장하는 자리로 인천에서는 손꼽히는 실세였지요. 모친 한양이 씨 집안은 양반이면서도 상업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양반들도 상업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친정의 배경 때문인지 혜숙의 모친은 당시 여느 여인네와는 달리 셈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딸 혜숙에게도 한문은 물론 수학책인 산악계몽, 오늘날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사계 등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건 좀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판관 박종학은 단순히 벼슬만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이든 백성이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인천에서 보기 드문 인격자 관리였지요. 관아의 연회를 주최하는 퇴기윤 씨에게도 늘 정중했고요.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그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그래서 인천 사람들은 박 판관을 진심으로 존경했지요. 어린 혜숙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포구에 나가면 뱃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었고 장터에서는 아낙네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지요. 판관댁 아가씨는 참 다루.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기품 속에 따뜻함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혜숙이 15살 되던 해 운명이 통째로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해 봄 인천도호부에 천연두가 퍼졌습니다. 마마라 불리는 이 무서운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지요. 포구의 뱃사람부터 장터의 상인, 관아의 관리까지 인천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마다 상여가 줄을 이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쯧쯧 박 판관은 백성들의 구호에 앞장서다가 자신도 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호하던 모친마저 감염되어 불과 보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판관의 형제 두 분도 같은 해에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숙부들마저 병에 걸려 죽으니 그나마 몇 안 되는 친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한양에 먼 친척이 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사망률 높은 역병이 도는 인천의 고아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도 친척도 재산도 모두 잃은 15살 소녀. 집안에 남은 재산은 아버지의 장례와 약값 갚고 빚 정리하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혜숙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굶주린 해숙이 초라한 모습으로 포구 근처를 떠돌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기 윤 씨. 관기에서 물러난 윤 씨는 포구 근처에서 조그만 주막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해숙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박 판관의 딸이라는 것을. 아이고, 이게 판관댁 아가씨가 아닌가. 윤 씨에게 박 판관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기생을 하찮게 여겼지만 박 판관만은 달랐지요. 관아 연회에서 윤 씨를 함부로 대하는 아전을 호되게 꾸짖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박 판관을 윤 씨는 마음속 깊이 존경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이 아이를 거둬야지. 윤 씨는 해숙을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내어주었고 진심으로 아이를 보살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퇴기의 수양딸이 되는 순간 해숙의 이름도 자동으로 기적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반 판관의 딸이 하룻밤 사이에 기생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지요. 일을 잘 아는 윤 씨는 눈물을 삼키며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이 다음은 네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15살 소녀의 주먹 안에 훗날 서해안 전체를 뒤흔들 힘이 숨어 있었다는 걸 이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기적의 이름이 오른 해숙은 인천도호부의 관기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춤을 익히고 연회에 나가야 했지요. 하지만 해숙은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상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포구에 드나드는 배와 짐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았지요. 서해안의 소금과 젓갈이 한양에서 몇 배의 값을 받는다는 것. 한양의 지류와 약재가 인천에서 금값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해숙이 눈여겨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인천 포구에는 청나라와 물건을 주고받는 배들이 드나들었거든요. 원래 청나라와의 교역은 의주만상을 중심으로 육로가 주였지만 해로를 통한 무역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비단, 약재, 도자기가 인천을 거쳐 한양으로 들어갔고 조선의 건해삼, 한지, 문방사우, 우피, 화문석 등이 청나라로 나갔지요. 이 무역품의 이문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해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고 포구의 객주를 찾아가 물류와 교역의 이치를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 어머니에게서 배운 글과 셈이 빛을 발한 것이지요. 장부를 척척 읽어내고 짤랑짤랑 환율과 물가의 흐름을 꿰뚫는 해숙의 실력에 객주 영감도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 기생치고는 보통 머리가 아니구먼. 하지만 기생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한계가 있었지요. 제대로 된 장사를 하려면 먼저 기적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해숙은 관가의 청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본래 종우품 판관 박종학의 딸이옵니다. 마마로 부모를 잃어 기적에 오르게 되었사오나 이는 소녀의 본분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소뿐이었습니다. 기생이 양반이 되겠다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 그리고 너의 주장을 증빙할 자료도 있지 아니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청원은 번번이 묵살되었지요. 아버지 때 알았던 관리들도 없지는 않았으나 관청의 속성이란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찮은 일은 먼저 회피하고 보니까요. 세상이 참 야속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심하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바로 이 무렵 한양에서 한 남자가 인천을 향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한양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화제였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차지한 김천만.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이었지만 홀어머니의 삭바느질로 공부를 이어가 마침내 조선 최고의 영예를 거머쥔 수재였지요. 집안의 배경이 어렵기에 더욱 이야깃거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 준수한 외모나 고든 성품까지. 한양의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김 급제에게 시집갈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딸 거야. 허허, 그런 김천만이 첫 관직으로 받은 자리는 종육품 인천도호부 교수. 인천향교의 책임자로서 지역의 교육과 인재 양성을 맡는 직책이었습니다. 대과에서 똑같이 합격을 해도 장원은 종육품, 아원 그러니까 차석은 정칠품, 그 외에는 성적에 따라 정팔품부터 종구품까지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천만은 처음 받은 관직이기에 품계만 보면 높지 않았지만 장원급제 출신이 한양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사실은 인천도호부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지요. 장원급제가 우리 도부로 오신다고? 어허, 그러면 향교가 달라지겠구만. 조금 근무하다가 곧 한양 요직으로 가시겠지 뭐. 김천만이 부임하던 날 인천도호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도호부사는 성대한 축하연을 열었고 관아의 기생들이 총출동하여 연회를 꾸몄지요. 그 자리에 박혜숙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렴 천만은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에 별 감흥이 없던 참이었지요. 그때 한 기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기생들처럼 교태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리 한쪽에서 상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여인. 눈빛이 남달랐지요. 맑으면서도 날카로운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 기생은 누구냐? 아, 박혜숙이라는 기생이 옵니다. 좀 별난 아이지요? 마침 한 상인이 청나라 비단의 시세를 놓고 다른 상인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쉽게 끼어들지 못하자 혜숙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좌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기생이 상인들의 대화에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거기 참석한 상인들은 시장의 잡배들이 아니라 인천에서는 내노라 하는 거상들이었거든요. 나름 안목과 정보력을 갖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청나라 상선이 예년보다 열흘이나 늦게 들어왔죠. 그것은 북경에서 비단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이고 곧 비단값이 올랐다는 뜻이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작년 시세로만 말씀하고 계시니 셈이 맞을 리가 있사옵니까? 상인들이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지요. 김천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나 기생이 청나라 교역품의 시세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그 순간 혜숙이 고개를 돌려 천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생 특유의 아양 따위는 없었지요. 똑바로 당당하게 한 점 거리낌 없이 바라보는 눈. 거기에 빼어난 자태까지. 혜숙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천만의 가슴에 파고들었고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몇 달 뒤 천만은 다시 혜숙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도호부에 들렀다가 혜숙이 면천을 요청하는 것을 본 것이지요. 이후 천만은 혜숙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지요. 혜숙이 원래 종호품 판관의 딸이었다는 것. 마마로 온 집안이 몰살당했다는 것. 퇴기의 수양딸로 들어가 원하지 않게 기적에 올랐다는 것. 그리고 수년째 양인 환원 청원이 묵살되고 있다는 것까지.
판관의 딸이 기적에 있다니 이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김천만의 관직은 종육품 인천도호부 교수, 향교의 책임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원급제라는 네 글자가 가진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장원급제는 임금이 친히 고른 인재. 조정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이 지방관리를 압박하면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지요. 천만은 인천도호 부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사 나으리 박혜숙의 건을 다시 살펴주십시오. 부친 박종학 판관의 족보와 관직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죄도 없이 양인의 딸이 기적에 있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사옵니다. 도호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해숙의 청원이 묵살된 데는 더러운 이유가 있었지요. 관아의 아전들이 연회에 나가는 기생수를 줄이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기생은 관아 연회의 격을 높여주는 재산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를 인정하면 자신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인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혜숙의 청원을 무시해왔던 것이지요. 쯔쯔,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원급제 교수가 직접 나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일이 한양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도호부사 자신의 자리조차 위태로웠으니까요. 결국 도호부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혜숙, 기적에서 삭제하고 양인으로 환원하라. 해숙은 관아 마당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인이 되던 날, 해숙은 향교로 김천만을 찾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의 이 큰 은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게 뭐 그리 감사한 일이더냐? 천만은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가슴이 크게 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허허, 이 양반도 참. 그런데 여러분, 해숙의 양인 환원 소식에 이를 받으득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월매. 월매는 해숙과 같은 기적에 있던 기생이었지요. 나이도 비슷하고 자태도 빼어났지만 해숙에게는 늘 한 수 밀렸습니다. 연회에서 좌중의 시선은 항상 해숙에게 먼저 갔고 상인들도 해숙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했지요. 월매는 그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하더니 이제 진짜 양반이 된 거야? 웃기네. 그래봤자 그년이 기생이었던 건 다 아는 사실 아냐? 질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포구에서 장사를 시작하자 월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요. 기생년이 돈까지 벌겠다고?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월매는 자신의 미모를 무기로 인천 포구의 큰 객주 조달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조달수는 인천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본처를 일찍 잃고 외로운 처지였지요. 월매는 교태와 곰이라도 감동할 기생다운 말솜씨로 조달수를 구워 삶아 마침내 첩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객주의 안방을 차지한 월매는 본격적으로 해숙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저 박혜숙이라는 년 알지요? 기생 출신이 양반 행세하며 장사를 한다니 당신네 객주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조달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월매가 밤낮으로 귀에 대고 속삭이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지요. 그래, 그 여자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양인이 된 해숙은 본격적으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생 시절 채곡채곡 모은 돈과 양어머니, 윤 씨가 살뜰하게 모아준 얼마간의 은자, 상인보다 뛰어난 시세 감각,
그리고 포구에서 쌓은 인맥이 미천이었지요. 처음에는 소금과 젓갈, 건어물을 한양으로 올려 파는 작은 장사로 시작했습니다. 짤랑짤랑 이문이 쌓이고 자본이 커지자 규모를 키워 한양의 한지와 문방사오, 약재 등을 인천으로 들여왔지요. 해숙만의 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생 시절 연회에서 익힌 청나라 교역품의 시세와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청나라 상선이 인천 포구에 들어올 때마다 해숙은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청나라의 비단, 약재, 도자기를 적정한 값에 확보하고 조선의 종이, 붓, 인천의 특산물 건해삼 등을 내보냈지요. 특히 수달피 가죽, 이것은 청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던 사치품 중의 하나였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윤기가 흐르는 수달피는 청나라 황실이나 고위 관료들의 방한복 기수로 사용되었거든요. 한 장만 제대로 팔아도 평생 먹을 것 걱정이 없다는 상품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무역의 이무는 국내 장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지요. 해숙의 장사가 날로 커지자 월매와 조달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달수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포구의 다른 객주들을 규합해 해숙에게 물건을 대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박해숙에게 물건을 넘기는 자는 내가 그와의 거래를 끊겠다. 어허, 이런. 하루아침에 해숙의 물건 줄이 끊어졌습니다. 당시 포구의 객주들은 숙박, 보관, 금융, 중개권을 독점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때문에 조달수의 말은 해숙에게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매가 한양의 상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인천의 박해숙, 기생 출신이라 물건에 하자가 많대요. 그 여자한테 물건 맡기면 떼먹히기 십상이래. 원래 안 좋은 말이 사람의 입을 더 잘 타는지라. 이런 소문은 입에서 입을 거쳐 한양의 거래처가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의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갔지만 팔 곳이 없었지요.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여러분, 해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구가 막히면 바닷길을 열면 된다. 해숙은 발상을 바꿨습니다. 인천의 객주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만의 유통망을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먼저 배를 임대하여 서해안 일대의 포구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길을 개척했습니다. 강화의 화문석, 태안의 소금, 군산의 쌀, 그리고 청나라 교역품까지. 해숙의 배가 서해안을 누비기 시작하자 조달수의 포위망은 무력화되었지요. 매출이 크게 늘어 영향력이 커지자 직접 배까지 매입하여 본격적인 장사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해숙의 해상 유통망은 객주를 거치지 않으니 중간 마진이 줄어들어 더 싼 값에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의 상인들이 다시 해숙을 찾기 시작했고 조달수의 거래처 중 일부는 오히려 해숙 쪽으로 넘어왔지요. 이럴 수가. 처녀는 어떻게 해도 죽질 않아. 이를 갈며 분통을 터뜨리는 월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인천 포구에서 박해숙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어느 때부터인가 뱃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포구의 여왕. 해숙이 장사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동안 김천만도 관리로서 착실히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향교의 교육을 혁신하여 인천의 인재들이 과거에 잇따라 급제하는 성과를 올렸고 인천 유지들의 신망을 한 몸에 모았지요. 또 장원급제 출신답게 한양 조정과의 인맥도 탄탄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급제한 33명의 동기들이 방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조정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같은 해에 급제한 사람들을 동방 또는 동년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평생을 가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는 정치적 연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도호부의 주요 정책에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천만의 영향력은 종육품의 품계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지요. 그렇죠. 짐작하셨죠. 해숙이었습니다. 양인 환원을 도운 이후로도 천만은 해숙을 자주 만났습니다. 관아의 물류 문제를 자문하고 향교에 필요한 서책을 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해숙과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지요. 해숙과의 이야기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청나라 교역의 흐름부터 서해안의 조류와 바람의 방향까지 해숙에게서 배우는 것이 사서삼경을 외우는 공부보다 재미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월매와 조달수의 방해로 해숙이 궁지에 몰렸을 때 천만이 나섰습니다. 한양의 거래처의 거짓 소문의 진상을 알리고 조달수의 부당한 거래 방해를 도호부사에게 보고했지요. 해숙이 해상 유통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관아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천만이었습니다. 해숙도 천만에게 빚만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향교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해숙이 사재를 내어 서책을 구입해 주었고 천만이 조정에 올릴 상소문에 인천의 경제 실태를 담아야 할 때는 해숙이 포구의 장부를 직접 정리해 건네주기도 했지요. 어느덧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인천 바다는 지는 햇살에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천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나는 장원급제를 하고도 세상 물정을 몰랐소. 그대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성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소. 낭자도 결혼은 해야 할 것이고 남편은 필요할 터. 부족하나마 이 몸을 생각해 보면 어떠시오?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기생 출신이옵니다. 아무리 양인으로 환속되었다 한들 사람들은 저의 과거를 들춰낼 것입니다. 그러면 장원급제한 나으리의 앞길에 방해물이 될 뿐이옵니다. 그대의 과거가 아니라 그대의 됨됨이를 보았소. 과거 시험의 답안보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더 명쾌하고 한양의 어떤 규수보다 그대의 마음이 더 넓소. 내 평생의 반려는 그대밖에 없소. 천만은 다시 한번 매달려 보았지만 끝내 해숙의 입에서 승낙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이라는 곳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지요? 이 소문은 곧 인천 곳곳에 퍼져갔습니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월매는 시기 반 악의 반 또다시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창원급제가 기생 출신과 혼인한다니 조정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김 교수 그 양반 벼슬길 접으시려나? 하지만 천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숙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여자인 것처럼 그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지요. 내 삼정승 자리에 오르는 것과 그대를 아내로 맞는 것 중 고르라면 주저없이 그대를 선택할 것이오. 이 말에 해숙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편견을 등 뒤에 두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풍악이 울려 퍼지고 인천 포구의 잔칫날의 노랫소리가 가득하던 그날 뱃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제는 늙어 흰머리가 가득한 양어머니 윤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혼인 후에도 두 사람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왜냐고요? 해숙의 사업 근거지는 인천이었고 천만의 일터는 한양이었기 때문이지요. 인천 향교의 일을 성공리에 수행한 천만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임금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직을 제수받아 호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관료가 한양에서 홀로 근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신부임이라 하여 가족을 고향에 둔 채 관직을 수행하는 관료가 많았거든요. 하물며 해숙은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서해안 전체를 잇는 해상 유통망의 수장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인천을 떠나는 것은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사업을 벌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남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전장에서 각자의 싸움을 이어가는 것. 해숙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강을 거슬러 마포나루, 또 강화, 태안, 군산, 목포에서 멀리 동네의 부산포까지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의주 만상과 협력하여 청나라, 육로 무역을 부산 내상과 손잡고 일본 무역까지 넓혀갔지요. 그래도 워낙 사랑이 깊었던 이들이라 해숙이 사업 때문에 한양에 갈 때면 단 며칠이라도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모셨고, 김천만 역시 호조의 일로 인천에 출장 올 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면 밤새 내내 불을 밝히며 쌓아둔 이야기 꽃을 피웠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인지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되었지요. 하지만 해숙이 진정으로 존경받은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었고, 가난한 어민들에게는 미천을 빌려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지요. 흉년에는 곡식을 풀어 백성을 먹이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서당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숙 같은 거상에게 필요한 명예와 신용을 더해 주었지요. 박대인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장사를 한다. 사람들의 칭송은 끝이 없었습니다. 또 천만은 인천에서의 경험과 실적을 인정받아 한양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포구에서 직접 보고 배운 물류와 상업의 이치, 청나라 교역의 실태, 백성들의 실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조정에서 내놓는 정책은 번번이 적중했지요. 승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호조 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호조 참의, 국가 재정 전반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며 세금, 공납, 군포, 환곡 등의 재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요직이었지요. 그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포구에서 상업으로 백성을 먹이는 아내, 조정에서 정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남편, 인천의 박해숙과 조정의 김천만, 천생연분이로다. 한편 월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조달수의 사업이 해숙에게 밀려 기울자 월매는 남은 재산을 챙겨 달아났지요. 버림받은 조달수는 빈털터리가 되어 포구에서 짐꾼으로 연명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숙이 운영하는 선착장에서 일자리를 얻어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월매 역시 청나라로 도망갔지만 사기꾼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나이 들어 몸도 못 팔고 그저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로 겨우 입에 풀칠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쯧쯧, 악한 자는 결국 일이 되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었다면 해숙은 그저 성공한 장사꾼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숙을 전설로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해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에 초유의 대기근이 덮쳤습니다. 인천 도호부, 강화 유수부, 화성 유수부, 부평 도호부 등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지요. 봄부터 가뭄이 이어졌고 여름에는 과르릉,
태풍이 곡창지대를 휩쓸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바다에서의 고기잡이마저 흉작이었지요. 가뭄이나 태풍은 바다에도 악영향을 미친 모양이었습니다. 관아의 곶가는 바닥이 드러났고 굶주린 백성들이 길거리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포구를 가득 채웠지요. 계숙은 창고 안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넓은 창고 안의 재산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었습니다. 기생에서 시작해 이를 악물고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전부였지요. 하지만 계숙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마가 인천을 덮치던 그 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떨던 15살의 자신. 사실 해숙이 오랫동안 생각한 것은 물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돕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창고들 전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푸시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해숙은 전 재산을 털어 전라도 영산포로 가 쌀을 비롯해 보리, 조, 콩 등 무려 1만 섬을 사들였습니다. 나주 목사가 친히 왕림하여 이러면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이요. 라고 말하며 곡식의 거래를 제한할 정도였죠. 어떻든 이렇게 매입한 곡식은 자신의 해상 유통망을 총동원하여 인천과 서해안 일대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었지요. 대인 이러시면 대인께서는 빈털터리가 되시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곳간에 쌀을 쌓아두면 그게 사람이요? 동시에 한양에서는 천만이 움직였습니다. 호조참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활용하여 조정에 인천의 현실을 설득하여 긴급 구호 물자를 서해안으로 보내도록 이끌어냈고 직접 구호 대책을 진두지휘했지요. 아내는 재산으로, 남편은 권한으로. 부부의 힘이 합쳐지자 서해안 일대의 수만 백성이 기근의 어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침내 임금의 귀에 닿았습니다. 호조 참의 김천만이 서해안 구호를 진두지휘한 과정에서 그 배후에 아내 해숙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보고된 것이지요. 아무리 관리에 내잘하지만 일개 안하기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게다가 조정의 신하와 힘을 합쳐 수만 백성을 살렸으니 이런 부부가 또 있겠느냐? 감동한 임금은 천만의 공적을 치하하는 동시에 해숙을 따로 한양으로 불러올렸습니다. 남편이 조정의 관료로서 한 일은 당연한 직분이었지만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해숙의 결단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들어주마. 해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녀, 인천에서만 평생을 살아와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나라에 바치고도 원하는 것이 금강산 구경 하나라니. 임금은 물론이고 조정의 대신들까지 숙연해졌답니다. 임금은 해숙에게 명예로운 직함을 하사하셨습니다. 원래 정삼품 당상관의 아내만이 될 수 있는 숙부인이라는 직첩을 받았습니다. 숙부인이라는 직첩은 대단히 명예스러운 것으로서 국가의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대궐에 들어가 왕비나 대비를 아련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집니다. 이제 웬만한 거상들도 해숙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하지요. 또 금강산 유람을 특별히 허락하셨지요. 임금께서는 연로의 고을마다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되도록 분부하시고 영마와 가마를 내려 금강산 유람을 도우라 지시하셨습니다. 이 소문은 팔도로 퍼져 당대의 문장가는 해숙의 일대기를 글로 남겼고 그녀의 이야기는
삼천리 강산을 물들였습니다. 금강산에 오른 해숙은 만이천봉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생의 기적에 이름이 올랐던 날의 절망도, 관가 앞에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의 외로움도, 월매의 회방에 이를 악물었던 분함도, 전 재산을 내놓던 날의 결연함도, 모든 것이 이 한 폭의 풍경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금강산에서 돌아온 해숙은 장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재산을 일궜고 이번에도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데 아끼지 않았지요. 천만은 평생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다가 종일품 좌찬성을 끝으로 벼슬을 그만두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당연히 해숙의 곁으로 돌아왔지요. 두 사람은 인천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 오래된 친구처럼 나란히 늙어갔습니다. 포구에는 여전히 배들이 드나들었고 바람에는 바다 냄새가 실려왔지요. 큰딸은 한양의 명문 사대부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장원급제한 아버지의 명성과 포구의 여왕이라 불린 어머니의 이름이 합쳐지니 한양의 내로라 하는 가문에서 먼저 혼담을 넣어왔다고 하지요. 둘째 딸 역시 인천 일대에서 손꼽히는 양반가로 출가하여 두 딸 모두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반듯하게 이끌었답니다. 아들 셋은 각기 다른 길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백성의 편에 선 아버지처럼 조정에서 강직한 관료로 이름을 떨쳤지요. 차남은 글재주가 뛰어나 당대의 문장가로 명성을 얻어 청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임금까지도 그를 인정해 과거 급제를 하지 않은 그를 교서관, 즉 나라의 책을 교정하고 인쇄하는 곳에 직책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글은 선비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훗날 해숙과 천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에도 큰 몫을 했지요.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굳이 공자왈, 맹자왈을 버리고 서해안의 해상 유통망을 물려받아 장사꾼으로 크게 성공했고 어머니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현모양처로, 벼슬로, 문장으로, 장사로 5 자녀가 제각기 빛을 발하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로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 인천에 박혜숙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기생에서 거상으로, 거상에서 나라를 구한 전설로,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이기고 사랑을 지킨 부부로. 이것은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해숙이 전 재산을 내놓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천만처럼 세상의 편견을 이기고 자기 마음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사옵니다. 다음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사옵니다.